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해양 플랜트를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공학 박사 이수호입니다. 바다에 플랜트가 설치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품질은 기본으로, 가격은 선택이고, 그리고 낚이는 생명과도 같이 다룹니다. LNG 수송선과 LNG FSRU의 장점을 결합한 겁니다. 갈수록 로컬 콘텐츠에 대한 요구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들이 필요합니다. 플랜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장입니다. 육상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요. 바다에 플랜트가 설치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육상과 바다의 차이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지표면의 약 3분의 2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5%는 바닷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에는 대략 5가지 정도의 자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해양생물 자원, 주로 어업이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 강물 자원입니다. 원유도 석유나 원유도 바다에서 채취하는 강물 자원에 해당이 되고요. 망간 단계라든지 희귀금속 등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강물 자원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에너지 자원은 조류나 파력을 사용하여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차를 통해 발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공간 자원이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바다 위에 커다란 구조물을 띄워서 인공 공항이나 호텔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남극과 북극의 해양 자원이 있습니다. 대략 바다의 지형 단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육지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완만한 지역이 나타나는 곳이 대륙붕이라는 곳입니다. 수심이 약 200m 정도 되는 곳인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활용하는 바다 지역은 대륙붕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의 전망은 2000년대가 넘어가기 전에 석유가 고갈되고 우리는 에너지 자원을 잃을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술로는 대륙붕보다 더 깊은 바다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점차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데 대륙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붕에서 시작해서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수심이 대략 2,000m에서 3,000m 정도 되는 곳이고, 현재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해저 평원이라고 하는 약 4,000m 이상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반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바다를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 기술들을 실행하는 플랜트가 바로 해양 플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 산업은 선박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유 개발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에 시작이 되었고, 바다에서는 1930년대 후반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100년 정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달해 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설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연안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예를 들면은 공장이라든지 또는 발전소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연안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자원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육지에 있었던 공장들이 바다로 옮겨가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수단들도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박을 통한 수송이 주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해양 자원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생산에 직접적으로 플랜트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이 더욱 발전하여서 대체 공간을 활용하는 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를 다루는 학문이 해양 플랜트 공학입니다. 해양 플랜트 공학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대학에도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조선공학이라는 학문이 처음에 태동이 되었고, 이어서 토목공학과 조선공학이 결합된 해양공학이라는 학문이 1980년대 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양공학하고 조선공학, 그리고 육상 플랜트에 적용되었던 많은 기술들이 합해져서 최근 해양 플랜트 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육상 플랜트 공학에 필요한 학문은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금속재료공학 등 여러 가지 학문들이 복합되어서 이루어진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다에 관한 학문들이 들어가면 해양 플랜트 공학이 되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은 강의 넓은 의미로는 바다에서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인공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모든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좁혀서 보면은 주로 바다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등 해양 자원을 탐사, 시추, 채굴, 생산, 그리고 저장, 운송하고 또 이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설비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설비들이 작업을 하는데 직접 필요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수단까지도 해양 플랜트 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용 해양 플랜트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주로 연안에서 기초를 해저 바닥에 고정하는 플랫폼, 자켓 플랫폼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깊은 바다로 진행이 되는데, 가운데에서 보시는 물 위에 떠 있는 해양 플랜트를 케이블이나 장력 수단을 사용해서 해저 바닥에 고정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비들은 가장 깊은 바다를 약 3,000m 정도까지 자원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양 플랜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추 설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추 설비는 자기 승강식 시추선, 반잠수식 시추선, 드릴십, 그리고 그 밖의 시추 설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승강식 시추선은 평소 이동을 할 때는 선박의 형태였다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위치에 도달하면은 높다란 다리를 바다 밑으로 내려서 해저에 고정을 하고, 선박의 형태였던 본체는 수면 위로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자기 승강식 시추선, 대략 수심 200m 내외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잠수식 시추선입니다. 플랜트의 반 정도가 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반 정도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형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수심 3,000m 근처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세 번째 드릴십 시추선이라고 하는 장비는 선박형으로 된 시추선입니다. 여기서 아마 시추선, 시추설비라는 말들이 상당히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요. 시추는 그야말로 지표면을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면 속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굴착을 해서 들어간다는 의미고, 주로 긴 파이프를 사용해서 회전을 하면서 지표면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장비는 FPSO란 장비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바다에서 자원을 채취하면 육상으로 가져와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져오는 동안에 이동하는 이송 비용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바로 채취해서 가공해서 생산지로 보내면은 수송 비용도 절감하고 부대적인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가능하게 된 설비가
FPSO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FPSO 등 해양 플랜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커다란 장비입니다. 바다 위에 주로 떠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해양 설치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 설치선이나 FPSO의 설치나 작업을 보조하는 작업 지원 선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해양에서의 생산 또는 설치 및 지원을 하는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에는 대략 5가지 정도의 자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육지에 있었던 공장들이 바다로 옮겨가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대략 2,000m에서 3,000m 정도 되는 것이고, 현재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장비는 FPSO란 장비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해양 플랜트의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커다란 흐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적용 관점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형화입니다. 조그마한 플랜트들이 점차 크기가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보다 더 깊은 바다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장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채취하기 위해서는 또 커다란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화라는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극한 환경으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극한 환경이라고 하면은 수심이 깊어지는 것도 극한 환경이고, 또한 남극이나 북극 등 기온이 현저히 낮은 곳으로 진출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복합화, 복합 다기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조금은 아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그 기능들이 단일 기능이 아니고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과거에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육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공에서 가스를 생산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가공을 하지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육지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가스를 액체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가스는 부피가 큽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피를 줄이면은 액체가 되죠. 그래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액체로 변환을 하고요. 액체가 된 상태에서 다시 선박을 이용해서 육지로 보냅니다. 그럼 육지에서는 선박이 가지고 온 액화천연가스를 다시 육지에 있는 저장기지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기지로부터 발전소가 가스를 받아서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LNG FSRU는 육지에 있는 저장 설비를 바다 위로 옮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의 저장 설비는 어떻습니까? 땅을 소모하죠. 그리고 가스는 압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바다로 옮기면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LNG RV는 LNG 수송선과 LNG FSRU의 장점을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곳에 가서는 액화천연가스를 바로 육지에 있는 소비처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LNG FPSO입니다. 이 LNG FPSO는 바다의 천연가스 공에서 바로 가스를 뽑아 올려서 처리를 한다,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액화시키는 작업까지를 바다 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장점은 육지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가 없죠. 육지의 공장이 또 생략됩니다. 또한 생산 지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LNG FPGU라는 것이 있습니다. Floating Power Generation Plant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바로 바다에 있는 가스공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를 태워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작업까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기능들이 하나의 플랜트에 집중되어 모아져 있는 상태를 융복합화 또는 복합 다기능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육상에서도 안전은 강조가 됩니다만 바다에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안전을 따집니다. 기술적인 경향에 의해서 영업환경 관점에서의 변화입니다. 아마 육상 플랜트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플랜트는 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력을 따지면은 납기, 가격, 품질 이 세 가지를 따집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따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해양 플랜트는 특이하게도 납기를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기본으로, 가격은 선택이고, 그리고 납기는 생명과도 같이 다룹니다. 그 이유는 납기가 1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생산이 1년 늦어지죠. 1년 늦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서 30년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1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31년 뒤에 자원을 채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30년이란 시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양 플랜트에서는 무엇보다도 납기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업 환경 관점에서의 변화 중 로컬 컨텐츠라는 항목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로컬 컨텐츠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양 플랜트를 건조할 때 자국에서 사용되는 자국에서 발주하는 해양 플랜트는 일정 부분 이상을 자국에서 조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가 과거에는 없었죠. 그런데 브라질은 많은 강구들이 있습니다. 그 강구들에서 사용하는 해양 플랜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플랜트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약 70% 정도는 브라질에서 조달하라 이렇게 그 법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한국의 기업들이 브라질에 가서 조선소를 협력해서 설립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것들이 로컬 컨텐츠라고 합니다. 갈수록 로컬 컨텐츠에 대한 요구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들이 필요합니다. 해양 플랜트의 생애 주기는 육상 플랜트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 도면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제작이 끝나면은 필요한 곳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운영이 끝나면은 해체를 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육상 플랜트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생애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과정은 같지만은 바다는 육지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박하고 해양 플랜트의 기술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도 바다에서 사용되는 장비이고요.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사용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가지도 여러 가지 특징적인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박은 어떻습니까?
화물을 수송 또는 사람을 수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양 플랜트는 목적이 어떤 것이죠? 예, 그렇죠. 해양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설비나 장비가 해양 플랜트에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는 그 플랜트 자체의 장비나 설비를 구비하기 위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가장 조밀하게 장비들을 배치하고 그 공간이 불필요한 공간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박의 경우에는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자원이나 사람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죠.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선박의 경우에는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하나의 주체, 주로 조선소가 주체가 됩니다만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양 플랜트는 선박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내용들도 복잡해서 각각의 공정들을 여러 주체가 나누어서 수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검사 및 인증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육상 플랜트 또는 선박하고 해양 플랜트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은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만은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인증 또는 그 허가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표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을 잘 설계를 했는지 또는 설계에 따라서 제대로 건조를 했는지를 인증하는 기관이 성급이라고 합니다. 이 성급이 해양 플랜트에서는 과거에는 선박에 한해서만 인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성급에서 해양 플랜트까지도 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 또는 협약에서 해양 플랜트에서는 IMO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르가니제이션 국제 해사 기구가 되겠죠. IMO의 협약 규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각 국의 법령이나 기준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 플랜트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더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해양 플랜트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양 플랜트는 해저의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정식, 유연식, 그리고 부위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목적별로는 주로 해양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 또는 생산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 플랜트의 건조 시장은 과거에는 아주 극심한 굴곡을 보여왔습니다만은 최근 10년 이상 호황기를 보여왔고요. 앞으로도 부분적인 굴곡은 있겠지만은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의 구조 형식은 대략 10억을 대상으로 한 부유식과 극지용 플랜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의 메가 트렌드는 대형화, 극한 영역으로의 진출, 그리고 복합 다기능화, 친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양 플랜트의 특징적인 것 하나는 신개념 융복합 해양 플랜트들이 출현했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더 새로운 형식의 플랜트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해양 플랜트들이 연안 또는 깊은 바다에서 시도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식의 플랜트들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플랜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육상 플랜트 분야와 서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양 플랜트의 엔지니어링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양 플랜트 산업의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 플랜트의 산업 동향 및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약 한 300조 정도가 되고 몇 개의 기자재 기업이 해양 플랜트 기자재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한국이 해양 플랜트를 더욱 발전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설계 능력을 유럽이나 미국 중심에서 한국으로 옮겨와야